다음 발표는요, 강유선 선생님께서 플라톤의 절제, 소프로신의 개념사 안에서의 탐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강유선 선생님,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선생님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화면이 공유가 잘 됐을까요? 네, 잘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톤의 절제, 소프루신의 개념사 안에서의 탐구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게 된 강유선입니다. 절제라는 용어는 히라보 소프루신의 우리말 번역어입니다. 저는 원고 읽어가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혜, 용기, 정의, 절제는 서양 고대의 대표적인 덕이다. 플라톤이 네 가지 주요 덕을 국가에서 처음 명시하고 법률에서는 네 가지 덕을 신적 조음이라고 칭하고 이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한다. 첫째는 지혜, 둘째는 절제, 셋째는 정의, 넷째가 용기이다. 여타 대화편들에서도 절제는 우선순위 중 세 번째에 위치한 정의와 함께 짝을 이루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절제에 대한 연구는 정의에 관한 기존의 방대한 연구들과 달리 플라톤 연구사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 연구서에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플라톤 연구에 있어서 절제는 절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삼는 대화편 카르미데스에 국한하여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법률에서 제시된 교육의 문제와 관련해서 절제의 역할에 주목하는 연구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 연구에서 절제는 말 그대로 절제로서만 다루어지지 플라톤의 소프로시네가 가지는 복합적인 면은 고려되지 않는다. 절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주제면에서도 또 양적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절제가 신적 조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혜 다음으로 중요한 덕으로 명시된다는 점만 고려해도 절제를 주제로 삼는 연구가 이처럼 적다는 점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그리고 플라톤 대화편에서 절제와 정의가 주로 짝을 이루어 소개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정의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연구자들이 절제라는 개념에 대해 갖는 어떤 선의애가 절제를 정의보다 덜 매력적인 연구 주제로 인식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우리말 절제로 번역되는 히라보 소프루시네는 호메로스에게서 처음 그 사용이 발견된 이래로 의미상 다양한 용례를 보이는 자의적인 개념인 것은 물론 플라톤 당대에는 그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여러 양상을 보여주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다. 플라톤의 소프로시네 역시 이 개념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의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정립되었을 것이다. 플라톤은 당대의 평가절하된 소프로신의 가치를 복권하고 전통적인 소프로신의 용례와 의미를 되살려 자신의 소프로신의 개념을 정립한다. 즉, 자기 지식, 그리고 자기 억제라는 소프로신의 전통적인 핵심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여기에 질서, 한마음, 조화 등의 개념을 자신의 소프로신의 개념에 부여한다. 그럼에도 왜 학자들은 절제라는 개념에 주목하지 않은 것인가? 이 연구는 플라톤의 소프로시네가 플라톤 이후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지는 축소된 개념으로서 소프로시네에 대한 선의로 인해 그 의미와 가치가 온당히 평가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플라톤 대화편들에서 활용되는 소프로시네를 선입견 없이 탐구하고 플라톤 철학에서 차지하는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플라톤의 절제 개념을 먼저 플라톤 전후의 소프로시네가 쓰인 맥락 안에서 파악한다. 폴리스의 덕으로 대표되는 소프로시네가 정치적인 의미를 잃고 개인의 덕으로만 한정하게 된 것은 그리하여 금욕에 가까운 의미로 절제가 이해되게 된 출발점에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 전통적으로 광범위한 육례와 의미, 가치를 가진 소프로시네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욕구를 잘 참음이라는 개인적인 덕에만 국한되어 쓰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소프리신의 개념서를 추적함으로써 절제라는 번역어 뒤에 가려진 플라톤의 소프리시네가 가지는 다중적인 의미, 특히 폴리스의 덕으로 기능하는 소프리신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바탕을 마련한다. 히라버 소프로시네는 온전함 혹은 건강함을 뜻하는 소스와 마음, 정신을 뜻하는 프렌이 합쳐진 소프론에서 파생되었다. 따라서 소프로시네는 어원적으로 건전한 마음, 온전한 정신 혹은 제정신임을 뜻한다. 이러한 소프로시네는 소프로난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갖는 다의적인 폴리세미한 개념이다. 각자의 신분과 처한 상황에 따라 행위자가 보여주는 제정신인 행동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폴리스의 시민으로서 성인 남성의 소프로시네와 성인 여성의 소프로시네, 그리고 소년과 소녀의 소프로시네는 각기 다른 가치로 표현된다.
수프로난 시민인 성인 남성은 폴리스 내에서 점잖게 행동하고 성인 여성은 결혼에 대한 시기를 지킨다. 소녀는 순종적으로 행동하고 소녀는 순결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소프로난 주체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명민하게 마땅히 행동한 결과에 따라 소프로 시내는 신중함을 비롯하여 점잖음, 정절, 조신함 등의 다양한 용례를 가지며 플라톤 이전에는 에우블리아, 좋은 판단, 메트로테스, 정도의 맞음, 헤슈키아, 정숙함, 그리고 에우노미아, 질서 잡힘의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쓰였다. 고전기 그리스에서 소프로시네는 이미 대표적인 덕목이었다. 소프로시네는 특히 폴리스의 성장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달되어 다양한 용례로 발견된다. 기원전 7세기, 6세기에는 기존의 호메로스 시대에서와 같은 영웅적인 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져서 새로운 덕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예를 들어 헤시오도스는 지나치지 않음, 중간, 적기를 주제로 삼으며 농부들의 일상적인 삶을 결과물로서 소프로신을 찬양한다. 기원전 6세기의 명성을 떨쳤던 7인 중 피타쿠스는 예를 들어 또 술에 취해 실수를 하면 술에 취하지 않을 때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소프로시네를 함양하도록 강조한다. 쾌락을 조절하라는 이러한 피타코스의 가르침은 당시 유행한 대부분의 잠언들의 원형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너 자신은 알라와 아무것도 지나치지 않게와 같은 격언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자제와 과잉 금지에 대한 존중이 확연히 늘어나게 된다. 이 시기의 히랍의 역사적 상황은 부와 권력을 향한 투쟁, 그로 인한 폴리스나 영웅의 급변하는 운명 혹은 흥망성쇠가 눈에 확연히 보이는 시기였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잉은 재앙으로 귀결되며 적당한 바람이나 포부가 더 안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을 것이다. 이 시기의 폴리스는 개인들에게 호메르스 시대의 사회보다는 더 많은 규제를 행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폴리스가 새로 생겨남에 따라 영웅적인 개인의 과시는 억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역시 영웅적인 개인을 길들임으로써만 공동체는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웅적 이상향을 대체한 새로운 종류의 덕인 소프루시네는 기원전 5세기에 그 영향력을 더욱 키워나간다. 이 시기에 소프루시네는 휘브리스, 오만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질서, 짜임새, 코스모스, 뭐 탁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개념과 연관지어 나타난다. 소프루시네는 신체와 정신이 균형 잡힌 덕으로 전쟁 중에는 전사의 영웅주의, 이때 영웅은 개인의 영광이 아닌 폴리스 전체를 대표하는 영웅입니다. 그리고 평화 시에는 폴리스에 충성하는 시민으로서의 탁월함이 잘 섞인 덕으로 추구된다. 이제는 폴리스의 덕으로서 가장 아테네적인 가치로 나타나는 이른바 이제 아틱 소프루시네, 아테네적 소프루시네는 뭐 경제적으로나 상인 계급의 중산층의 등장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참주정을 막아내는 정체로서의 덕으로 각광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신흥 계급인 중산층이 기존의 세습 귀족과 빈곤층 사이에서 이 두 계급을 모두 압박하게 됐자 폴리스의 균형을 맞추고 그래서 내란을 방지하게끔 절제를 시민의 덕목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또한 참주의 악덕으로 여겨지는 오만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소프로시네가 폴리스의 덕이 된 것이다. 이처럼 분별 있고 자기이익의 영민함과 같이 개인에게만 쓰이던 소프루시네는 정치적인 용어로서 그 사용이 확대되었으며 이때의 소프루시네는 동료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 그래서 이제 정의와도 연결되는데요. 특히 공동체에서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질서 있고 규율을 잘 지키는 시민적 행동과 관련됩니다. 이런 소프루시네는 이른바 이제 폴리티케 아르테, 그 시민의 덕으로 형성되어 플라톤의 주요 덕의 기원이 된다. 근데 기원전 5세기 말에서 4세기에 이르기까지 소포르시네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당시 히라빈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가치들의 의문을 품게 되고 이런 경향은 소피스트 운동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어 전통적인 덕들이 모두 재평가되고 재정의됨에 따라서 일부는 더 이상 칭송되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닌 것으로 평가적으로되기도 했다. 소포르시네의 경우에도 그 재평가의 결과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는데 전통적으로 이 소프로시네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오만함을 뜻하는 휘브리스의 반대 계열음으로써 긍정적인 가치로 여겨졌었는데
이제 기존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새로운 상황들로 인해서 이 소프루시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생겨나게 된다. 왜냐하면 소프루시네가 개인의 특정 욕구와 야망을 어느 정도 억누르거나 혹은 완전히 억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기원전 5세기 후반, 특히 30여 년 동안에 아테네 사회에서는 개인 차원에서도 폴리스 차원에서도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소프로시네는 물론 정의의 가치가 몰락되어가는 모습을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당대 소프로시네가 완전히 평가절하되어 그 가치를 잃었던 것만은 아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중들의 소프로신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소프로시네를 여전히 미덕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데모크리토스의 쾌락주의는 중도의 측면에서는 소프로시네가 그 핵심이 되고, 그러니까 소프로시네가 쾌락의 박물이 아닌 오히려 더 큰 쾌락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티폰과 크리티아스 역시 철저히 실용적인 이유에서 소프로신의 가치를 인정했다. 안티폰은 한 번 행해진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먹은 바를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 또 당장의 즐거움을 쫓는 것보다 스스로를 이겨내는 사람이야말로 분별 있는 사람이며 당장 눈앞의 즐거움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는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 못한 것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하고 있다. 크리티아스는 스파르타의 청년들이 술을 적당히 마실 줄 아는데 그런 음주 방식이야말로 몸에는 물론 사고와 재산에도 이익이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제 이 시기에 수프로시네를 경멸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은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이다. 역사적 소크라테스를 얘기합니다.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의 회상이라는 책에서 묘사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흡사 이제 엔크라테이아 이제 자제력인데요. 자제력의 화신과도 같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내력과 자족성도 뛰어난 인물로 묘사된다.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의 회상 전반에 걸쳐 엔크라테이아와 소프로시네를 동의어처럼 번갈아 사용한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적 소크라테스에 대한 크세노폰의 묘사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에서 이와 유사하게 묘사되는 캐릭터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역사적 소크라테스와 어느 정도 동일시할 수 있다면 소크라테스는 소프로시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이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소프로시네는 호메로스에서 처음 그 사형이 발견된 이래로 다양한 용례를 보이는 다의적인 개념인 것은 물론 플라톤 당대에는 그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다. 플라톤의 소프로시네는 이러한 용례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여 등장한 개념일 것이다. 기존 가치들이 평가절하 되는 위기로부터 플라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소프로신의 용례와 가치를 복권하며 자신의 소프로신의 개념을 정립한다. 즉 자기 지식과 자기 억제라는 두 의미를 소프로신의 궁극적인 두 의미로 그대로 가지고 여기에 질서, 한마음, 조화 등의 수사를 통해 자신의 소프로신의 개념을 폴리스의 덕으로 공고히 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전통적인 소프로신의 다이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고 여러 대화편에서 이 다의적인 소프로신의 면모를 잘 환영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여러 대화편에서 이른바 소크라테스적 대화편들에서는 자기지식이라는 의미에서의 소프로시네의 측면이 두드러져 보인다. 카르미데스에서는 소프로시네가 무엇인지를 찾는데 먼저 정숙함, 헤슈키아, 염치 있음, 아이도스, 자신의 일을 함이라는 그런 일상적인 용례들이 반박되고 마지막으로 자기지식, 셀프 나울리지라는 의미를 따져봄으로써 대화가 마무리된다. 프로타고라스에서는 수프로시네가 아프로시네의 반대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판단력 부족이라는 뜻의 아프로시네의 반대 개념으로 어떤 지적인 의식 상태를 뜻하며 지혜와 연관한다. 이는 크라틸로스에서 수프로시네의 어원을 지혜를 보존함으로 정의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덕의 단일성을 설명할 때에도 플라톤은 소프로시네의 다의성을 활용해 지혜로 수렴되는 덕의 단일성을 설명해낸다. 덕의 단일성은 인간에게 좋고 유익한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알무로 수렴되어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덕이 지혜, 소피아와 연결되는 고리 역할을 소프로시네가 해주는 것이다. 프로타고라스에서 지혜와 연결되는 소프로시네는 곧 정의와도 이루어지는데 즉 분별 있는 시민의 덕으로서의 소프로시네가 갖는 의미가 정의와 연결된다. 라케스에서는 소프로시네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용기에 포함되는 덕으로 그려지고 고르기아스에서 소프로시네는 결국 용기와 같은 혼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고르기아스에서는 소프로시네가 다른 모든 덕들과 단일함을 이루는데 그것은 소프로시네가 짜임새 있게 질서 잡힌 혼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이는 분별 있음의 면모와 함께 에우노미아, 그 법을 잘 지킴이라는 소프로신의 의미가 잘 활용된 것이다. 한편 국가에서는 소프로시네가
통치하는 쪽과 통치받는 쪽 사이에 이루어지는 한마음이라는 새로운 수사로 규정되는데 이 정의는 소프루시네가 갖는 전통적인 의미, 즉 자기 지식 혹은 자기 억제의 뜻과 다름 아니다. 다만 플라톤은 이 수사를 통해 소프루시네의 조화라는 개념, 하르모니아라는 개념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질서 있음, 에우노미아의 면모와 연결시킨다. 법률에서도 소프루시네는 지혜, 누스를 동반한 절제인은 혹은 질서 잡힌 혼의 상태로 규정된다. 법률편에서는 소프루시네가 법률의 목적이자 전체 시민들이 갖추어야 하는 덕으로 설명된다. 시민들은 법률을 따름으로써 훈육을 받고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소프루시네를 함양하게 되는데 이때 소프루시네는 분별 있음과 자기 억제 그리고 질서와 조화의 의미를 모두 갖는다. 이러한 플라톤의 수프로 신에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정치적인 의미를 잃고 개인적인 덕에만 국한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수프로 신에는 즐거움에 관련한다라고 서술하며 이때의 즐거움이란 오직 육체적 쾌락일 뿐이다라고 못 막는다. 소프로시네가 있는 사람, 호소프론. 소프로시네가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육체적인 즐거움과 관련해서 중간적인 상태를 갖는다는 설명은 기존의 소프로시네의 많은 윤리들과 달리 육체적 즐거움과 관련한 욕구만을 중도로 추구한다는 의미로 소프로시네의 개념을 한정 짓는다. 정치학에서도 소프로시네는 대부분 자기 억제로 쓰인다. 소프로시네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오만함의 반대말로 사용되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단 한 곳뿐이고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프로시네는 개인적인 덕으로만 기능하며 바로 여기에서 소프로시네는 개인의 욕구를 조절한다는 의미만으로 축소되게 된다. 그렇다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프로시네가 가진 어떤 지적인 의미, 분별의 의미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니코마코스 이제 6권 5장에서도 소프로시네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이제 실천지를 보존한다는 어원적인 설명에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여전히 정치적 의미를 잃고 개인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제 히라보 소프로시네가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템페란티아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제 헬레니즘적인 소프로시네가 예를 들어 이제 악에서 선으로의 전환이라는 기능에 대한 개념이 이제 또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로 전해지면서 이제 결국 기독교에서 이제 템페란티아라고 부르는 그런 가치로 고착되게 되는데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프로시네를 성품의 덕에 국한시킨 것이 이제 절제라는 용어를 이제 금욕과 연관시키게 된 경향의 단초가 되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기도 한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가 템페란티아로 이 소프로시네를 번역하면서 그것을 곧 이제 육체적 욕구의 제어라는 뜻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현대인인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절제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내린다면 우리는 이제 그가 금욕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절제 있는 생활 양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식단을 뭐 엄격하게 제한한다던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비에 있어서 검소한 생활을 한다던가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신체적인 욕구나 물질적인 소구의 욕구를 잘 억제하여 방탕하거나 사치스럽게 않게 생활하는 사람을 절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제라는 용어를 개인에 있어서 금욕과 동일한 개념으로 쓴다. 따라서 우리들이 쓰는 절제라는 말과 플라톤 대화편에서 사용되는 소프로시네의 의미들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들은 분명 이제 절제를 통해서 분별이니 질서니 조화니 이런 의미들은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 앞서 살펴본 소프로신의 개념사가 보여주는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런 선의에 그죠 절제를 통해 곧바로 금욕을 떠올리는 근대인의 소프로신에 대한 선의에가 아주 마땅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선의에 또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플라톤의 소프로신에는 필요한 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특히 그것이 이제 한마음, 호모노이아 혹은 조화, 하르모니아, 심포니아로 규정된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 왔다. 그래서 이 연구는 플라톤의 소프로시네가 플라톤 이후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어진 축소된 개념으로서 그 선의로 인해 그 의미와 가치가 온당히 평가되지 못했음을 보였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활용되는 소프로시네를 선입견 없이 탐구하고 플라톤 철학에서 차지하는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플라톤의 소프로시네가 가지는 폴리스적 덕으로서의 면모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이 개념사 안에서 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윤선 선생님께서 플라톤의 절제,
소프로시네를 절제라고 이제 요새 번역을 하는데 이게 개념사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다음에 정치적 의미를 잃고 개인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짚어주셨습니다.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